원래 사회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그거 없이 간담회니까 제가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 외에도 당의 경제에 밝은 의원님들이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완성은 상임위가 다 구성이 되고 나면 경제 관련 상임위에 간사 의원님들이 합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 외에 교수나 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족을 앞두고 우리 언론인들과 함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긴급하게 정부에 요청할 것들은 요청하는 그런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원내대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첫 인사가, 그때는 한참 코로나 팬데믹 초기 상황이어서 경제 위기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야당이 돼서 또 한 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은 2008년도의 경제 위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21세기에 겪는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 민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위기로 큰 어떻게 보면 순환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전의 위기들은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을 했던 건데, 이 현재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견되었다는 그런 위기라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회색 코뿔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뿔소가 이렇게 뛰면은 진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예상된 위기인데 이걸 간과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빗대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이 마치 회색 코뿔소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현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3개월이 넘어섰고 또 취임하고 지금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 하나가 지금 없는 게 실정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수시로 물가대책회의도 개최를 하고 해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언론적인 이야기만 한마디 내놓고 뭐 이런 관련한 대책회의 한번 지금 개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 경제 관련 회의 결과를 보면은 정부가 대단히 지금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월 16일 날 거시금융 경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다짐만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은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또 6월 23일 날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이나 규제혁신 방향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전혀 비상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인데 영양제 처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6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여지없이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의 위기라 하면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자들 세금 낮추고 또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 경제 활력이 생기면은 이른바 낙수 효과 덕에 국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런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아시다시피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로서는 대책이 안 된다, 대책이 어렵다, 대응이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지난번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만났습니다. 좀 이례적인 행보를 했는데요. 이 삼성과 현대를 만나서 압박했던 것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쟁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지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파기하거나 또는 되돌리겠다,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것들을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할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보는 것은 이건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대기업에 경도된 정책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MB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또 과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가업승계 공제를 매출 1조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풀어주면 2020년 기준으로 상위 68개 대기업 그룹사를 제외하고 모두 가업승계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장 지배사업자 기준을 완화해서 시장 독과점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점도 지금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혁신 동력이 급속도로 지금 축소 또는 낮아지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한국판 뉴딜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경기 부양에만 힘쓰고 있을 때, 골몰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게 장기적 경제 역량 강화를 발표를 하고
또 관련 예산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뒤에 발표된 바이드노믹스보다 몇 개월 앞서서 우리가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고 전 세계가 아주 주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찬을 했던 그런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관련 사업 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이름 바꾸고 또 예산 삭감하고 또 만들어진 예산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 아예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K 뉴딜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게 되면 미래 먹거리, 매우 이게 위험성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어디서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에너지 위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아주 일부 국가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감 원전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십수년 전에 낡은 정책을 다시 고수하겠다. 이런 방향의 이 새 정부의 정책이 매우 우려스럽고 아무튼 이 옥석을 잘 따져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경제 위기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이것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토대를 튼튼히 해야 어떤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기일수록 서민을 위한 더 튼튼한 안전망이 필요한데 오히려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서 기존의 안전망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분야별로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간담회이니 긴급하게 몇 가지를 정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위기를 관리하고 또 극복해야 될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를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MB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었고요. 또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 중대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다 직접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상식입니다. IMF 때도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작동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 물가 관리해야 됩니다. 물가 대책회의 수시로 열고 또 실무적으로도 보면은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 관계 차관회의도 열어서 이 물가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이 역전될 금리가 곧 역전될 것 같고 또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금 상반기에 무역수지 지금 적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여전히 흑자인데요. 그래서 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통화수합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 수합을 체결해서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시행했던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조 8천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는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 정책 자금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나가 있는 여러 정책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정책 자금이 당시에 어떤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이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손실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지원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이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가 되게 되면 우리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가 오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적극적인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할 것과 또 채무 재조정 등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쪽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전염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합니다. 주요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는 동결돼야 되고 또 적극적인 2차 보존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유동성 문제인데요. 이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급히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회복세에 들어서서 이 서비스 산업하고 여객 운수업이 이제 막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산업들이 지금 더 위기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부채가 좀 다소 여유가 있었는데 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몇몇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여객 운수업, 화물 운송업 등의 유동성 위기 잘 점검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확대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물가입니다. 우리 물가가 오르게 됐을 경우에 서민들의 겪는 고통은 2중, 3중으로 배가가 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농림부, 관세청 전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원자재 수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수입 물품들에 대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물가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시간을 좀 길게 썼는데요.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경제위기 대응 특위는 우리 국민이 처한 현재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하고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기조는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소명이
단순히 경제 위기 극복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곧 안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경제 위기 특위는 앞으로도 이 대전환 시대 우리 경제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 동시에 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도 그것을 또 목표로 해서 활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리는 길이 우리 민주당의 유능함을 입증하는 길이고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저희들한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발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발언하시고 혹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정책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저 의원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지금 납품 단가 연동제를 민주당에서 조금 많이 좀 밀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납품 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그 납품 단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물건 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이거 정책위. 납품단가 연동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약속을 했었고 당선된 윤석열 인수위에서 한때 그 정책을 후퇴하려고 하다가 중소기업 전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인수위가 수용해서 다시금 여야가 공히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들은 그것을 흡수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입니다. 따라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되면 더더군다나 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통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당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 당도 하도급법 등을 통해서 이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원이 구성이 되면 조속하게 이 법을 제도화해서 경제의 공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가 비상일수록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지속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우리 그 민생실천단에 납품단가 연동제 그 TF가 있거든요. 그 오늘 현장 그 간담회를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태 의원님 지금 거기 참석하셔야 되는데 기자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혹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도 지금 유류세 그 최대 인하 폭 그거 늘리는 법안 관련해 가지고 여당에서도 이제 뭐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장을 밝히셨는데 뭐 큰 이견이 없으면은 이제 국회 원 구성이 되면은 당장 그거부터 좀 이렇게 논의를 좀 시작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당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교통환경에너지세, 유류세라고 통칭하죠. 그 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당도 심지어 100%까지 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이 구성이 되면 무엇보다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유류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가 이 탄력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당은 최소 리터당 1,800원대 이하로 서민들이 그 액수도 결코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매일경제 성승훈입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경총 조창 간담회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과도한 고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요청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 규모도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할지 모른다. 이게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질 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니까 경제 활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뺐습니다마는 어떻게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임금 인상 안 하면 그 고통은 다 그러면은 임금 노동자가 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고통 다 홀로 감수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건 정부 당국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그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전가되는 비중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면 근로자가 지금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비용조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불투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 일부는 레이오프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제한되고 줄어드는 상태 속에서 임금을 자제해버리면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는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면일수록 오히려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줌으로 해서 내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완할 것인가 재정에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같은 수단을 지금 써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임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을 자제해달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소비를 못합니다. 그건 가장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경제를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이야기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정부 당국자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임기 때마다 1%씩 하향 성장, 1%씩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전체 이제 국민 생산에서 이 분배되는 구조를 보면은 최근 20년 동안을 보면은 가계 소득 부분은 계속 하향 곡선입니다. 근데 기업 쪽으로 분배되는 거는 계속 상승 곡선이고, 정부로 가는 거는 그냥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의 약화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물가에 뭐 부담 얘기를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부분이 단기적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논리를 펴는 거는 전체적인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른 분도 아까 질문 말씀해 주시고 그 임금 자제하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지금 물가 이 상승의 원인을 뭐 고임금에다가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마치 그런 것처럼 고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의혹까지 있어요. 예. 네, 쿠키뉴스 황희성 기자입니다. 그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탈원전 청구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최근 며칠 사이 내놓고 있는데요. 아까 원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한전의 흑자와 적자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승전 탈원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한전의 적자와 흑자 과정을 보면 탈원전 때문이 아닌 것은 객관적인 팩트이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소위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유가가 낮을 때는 한전의 흑자가 컸고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적자가 매우 컸습니다. 중간에 한번 한전이 본사를 매각했을 때 그와 관계없이 흑자가 좀 늘어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의 요인은 실제로 유가 때문입니다. 석탄 가격을 포함해서.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의 발전량 개수는 늘어났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전기료의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런 성격이어서 우리 기자님들이 잘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최근에 한전 적자가 1, 4분기에 7조 원 이대로 가면 연간 30조 원이라고 하는 적자를 보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그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면은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취할 것은 전기료를 인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전기료는 불가피하게 인상하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소위 이 전기료 부담에 대한 한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미 원전 가동 문재인 정부에서 방금 정책의장 말씀하셨듯이 원전 가동량이나 또는 그 가동 기수 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두 가지 국민의힘 의총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하나는 무슨 원전 가동률이 85%에서 83%에서 75%로 줄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니 당연히 국민 안전을 위해서 오래된 그 원전 시설들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전 점검을 안 하고 막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가동을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서울대 무슨 공학과 교수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전시 상황인데 무슨 안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국민 안전이 우선인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한전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올려달라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들어줬다 뭐 이야기를 하던데 참 잘 보세요.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서민 경제는 위기였고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막 전기료 막 올리고 에너지 가격 막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안 올리는 대신에 재정 투입을 통해서 그걸 해결을 했던 거죠. 지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전 사장이 가서 10번 전기료 인상 요구를 했는데 한 번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을 제안했던 거는 결국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불가피한 조치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전기료 요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을 자꾸 만들려고 과거 정부에서 전기료 안정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건 되게 부도덕한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적절치 못하다는 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새로 원전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명이 다한 것은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은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계획 정비라는 그런 어떤 원전 운영에 관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원전 운영 자체, 기존의 원전이 가동 중인 원전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원전,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아니죠, 한전의 적자가 늘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인 거죠. 예, 다음 질문. 네. 끝났습니까? 따로 좀 질문할 저 없으시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그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수시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종종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